네, 오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마술 시간입니다. 오늘도 흥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대만, 일본, 동남아 신흥국보다 낙폭 커. 아시아 증시 하락률 1위이 왜 그럴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계속 힘들었죠. 특히 일본과 홍콩 같은 아시아 증시들이 올해 10% 안팎으로 밀리는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그 두 배인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김선현 위원님. 네. 왜 이렇게 우리 코스피 많이 빠질까요? 네, 코스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 테이블이 바뀌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기분 좋아 보이셔요. 해달라고 하는 걸 네. 징그럽게 안 해주네요. 참 구멍 뚫어달라니까. 구멍은 이제 좀 기다리도록 이제 하고. 오늘 왔으니까 또 시간을 두고 책상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허리가 아파. 한 달만 써주세요. 일단 한 달만 또 써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시장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왜 그렇게 이게 매도를 할까, 외인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만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만 다 털고 나가니까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보자면 큰 틀은 이거예요. 그 기준을 잡아야 될 때 바로미터라고 많이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대한민국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글로벌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바로미터가 돼요. 신흥국 중에서 1등이지만 글로벌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이 좀 비율로 따져봤을 때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부분이 무역 부분이 흔들리게 됐을 경우에 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 돈을 가장 많이 빼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다? ATM기다. 이렇게 막 많이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니까 뭐 대만도 그렇고 같은 IT 국가인데 왜 대만은 덜 빠져?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서 그래요. 네.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빼기가 쉬운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무역의 바로미터, 수출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가장 많이 뺍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외인들의 지금 그 투자 기조 자체가 우선 현금 확보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 곁들여서 무슨 지금 북한의 뭐 핵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뭐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그냥 미리 다른 정보도 다 같이 밀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전에 작년, 재작년 특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려놨어요. 너무 많이 오른 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과한 경향도 있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현재 오늘 수준에서 저는 코스피의 분봉 차트를 아까 시작할 때 말씀 좀 드렸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분봉 차트가 오늘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진 다음에 이제 상승 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선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적인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도 멈추고 오히려 매수가 잡히는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수급상을 보자면은 투신권의 매수 굉장히 강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제는 뭔가 좀 방향을 바꿀 때는 왔어요. 지금 6월달 내내 계속 이렇게 매도치고 있긴 한데 지금은 흐름이 바뀔 때가 온 거죠. 근데 체크해야 될 건 또 있어요. 물가 지표들은 체크는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6월, 7월 달까지 체크하고 또 하나 3주 뒤에 금통위부터 해가지고 7월 말에 FOMC까지 해서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주 한 주간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기관들이 빠르게 매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맞춰서 외인들도 단기 상승을 노린 특히나 우리나라 금통위를 외인들은 신경 크게 안 쓸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금리를 올려줄 테니 금통위의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FOMC의 그 갭 차이, 약간의 일정 부분 기간 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통위까지는 우리나라 금통위까지는 앞으로 3주 뒤까지는 시장이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좋을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은 긍정적인 상황이 좀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외인들은 왜 파냐? 방금 말씀드린 그냥 우리나라 상황 자체, 수출에 대한 부분, 의존도 제일 높고 거기에 바로미터가 되는 나라기 때문에 또 신흥국 1등인 또 나라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다? 빨리빨리 빼서 그리고 또 외인들의 지금 투자 전략 자체가 뭐다?
현금화 전략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기관들이 지금 잡아주고 다시 돌아온다면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멈추고 투신권 이렇게 잡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사는 것처럼 잡아준다면 외인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만간 매수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우리 정재현 의원님. 네. 중국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체력이 많이 약하죠. 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항상 약하지만은 않았었어요.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한국 시장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시장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시장이 밀려 내려왔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크게 확대가 시킨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은 됐다고 봐요. 근데 시장에서 유난히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대체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지금 오늘 무역 그 발표가 됐는데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수출 좀 줄어들었어요. 그 영향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쉽게 워낙 강세가 돌아서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또 있는 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시총 기반이 23%가 넘거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포함을 해서. 근데 실적도 제일 치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삼성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간다.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다. 뭐 스마트폰 재고가 5천만 대가 넘어섰다. 디램 가격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투심이 위축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쪽, 그쪽 같은 경우도 상위 10개사 중에 매출이 줄어든 건 삼성전자 유일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좀 부르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다려야죠, 반등. 일단 반등 기다렸다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많이 빠졌으면 많이 빠진 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막 이렇게 힘든 그런 구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참고 이겨낼 수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양시장이 올해 20% 넘게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 현물이 위험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자산이요? 네, 오히려. 왜요? 많이 빠졌잖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요?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해요. 많이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한 게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위험자산으로? 네. 좀 체력이 약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연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니요,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않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흥국에서 가장 좀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OECD 상위권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위험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좀 저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좀 매도 흐름이 좀 나오는 걸 보면은 당장에 뭐 상승 가능성 자체가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리를 두고 따져봤을 때 고민을 해보자면 현재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포인트예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은 한 3.78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일본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나름 뭐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이 정책 금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일본의 엔화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좀 거침없이 표현하자면은 그냥 떡락한다고 하잖아요. 가치 자체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자체를 우리나라는 미국과 맞춰서 하고 있는 수준이고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만 시간이 좀 몇 년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기축통화에 대한 일본 엔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빠질 것 같아요. 달러 지수를 지정하는 게 그 달러와 더불어서 스위스와 프랑이랑 그다음에 엔화랑 6개 국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이렇게 해서 밀려버린다면 기축통화 의미가 있을까?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일본보다 지금 현실적 금융시장에 맞춰서는 안정적이란 판단이고,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통장 하나 개설하고 뭐 진행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걸립니다. 몇 시간 이상, 뭐 많게는 일주일도 시간이 걸리고 다 수기로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많아요. 현금 거래도 많고.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다른 나라, 글로벌 트렌드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점차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을 잡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자체, 문화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이 문화 자체가 결국 길게 이어진다면 저는 뭐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제칠 가능성도 좀 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거는 이건 너무 1차원적이지 않을까? 뭐 그냥 분단 국가라는 판단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건 이제 이전에 얘기 돌았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 인한 리스크를 받는다? 지금 핵 관련 이슈 나오지만은 그 누구도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외인들이 나가는 것은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로 인한 ATM 역할을 하는 거지, 시장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핵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게 터지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 정권과 지금 정권에서 북한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외인들의 입장에서 불안한 쪽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완전 다르잖아요, 대응 자체가.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 쏴버리고 우리나라 미사일 다시 똑같이 쏴버리잖아요, 동해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한국의 이제 뭐 흐름은, 전체적인 금융 흐름은 사실 전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너무 좀 오바스러운 좀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그냥 기자분들께서 좀 제목을 과하게 잡는 것처럼 시선 끌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감사해요. 아까 우리 또 정지현 전문가님이 또 우리 시장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인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안에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등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했잖아요. 네. 올라갔을 때 다 네. 환호했어요. 그렇죠. 더 간다, 더 마냥 좋으니까. 빠지니까 불안해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나 뭐나 고민을 해요.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싸냐 비싸냐를 먼저 놓고 보는 게 좋아요. 지금 PER은 일단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이익이 감익이 돼야 되는데 애널들 이익 감익 안 했어요. PER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PER은 제껴놓고 PBR, 청산가치인 PBR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PBR은 0.94배예요. 네. 한 배 이하권역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일단 싸다라는 얘기예요. 장부가보다 싸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PBR이 0.94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리가 만무하고 그렇죠. 없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 마찬가지고 기업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 거예요. 그러면 PBR, 현재 PBR이 0.94배지만 네. 돈을 벌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PBR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절대 비싼 구간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막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 5만 전자, 4만 전자 어그로 끌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안 좋을 것 같은 지금 그 전부터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 본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주가는 싸요. 지금 주가는. 그러면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작용은 신용에 대한 부작용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작용인 것 같아요. 계속 비트를 하고 존버 계속 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는 거고, 약한 사람들 반대 매매가 부족한 게 이제 딱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후장에 이제 매도를 해서 담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인공지능으로 사고팔고를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실적은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다만 이익에 대한 규모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PER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돈을 계속 꾸준하게 벌고 있기 때문에 PBR은 향후라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거고, 또 하나는 계속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체를 겪고 나면 회복기를 거칠 거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버텨야죠. 저기 3,000포인트 이상에서도 매도를 안 했어요. 잘 버텼어요. 근데 손실 나면 좀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매도해야지 했는데 안 됐어요. 빠졌어요. 지금에 와서 투매가 나올 것 같고 막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2,200이 가니 2,100이 가니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내 주식이 이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괜히 귀 얇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내동매매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들이고, 저는 지금 주가 싸다고 봐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누리호 8월엔 달 탐사선 다누리 관련주 조정할 때 매수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마침내 발사가 됩니다. 잠정 발사 시간은 오후 4시고요.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누리호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오는 8월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이 관련주들 접근을 좀 네. 해볼까요? 어떻게 오늘 성공할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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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야죠. 성공할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 게. 우리 정지현 위원님은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성공할 것 같으세요? 성공해야죠. 국산 기술인데. 나로는 네. 세 번째 성공했잖아요. 네. 그건 러시아 기술이었었고, 누리호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이잖아요. 네. 첫 번째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네. 저 밖에 있는 PD님은 네. 한국항공우주를 그래서 팔아버렸대요. 왜요? 왜요? 실패해서. 아, 그렇게 첫 번째 실패했다고 파시고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더니 더 올라갔다. 막 그러면서 네. 상관없다고, 신경을 안 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못된 사람이죠. 성공을 해야죠. 그렇죠. 성공해야죠. 네. 성공을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성공한 실패 확률 90% 얘기가 나와서 잠깐 움찔하긴 했는데 네. 성공해야죠. 성공해야죠. 오늘 4시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인 위원님 바로 다시 들어볼게요. 당연히 성공하길 바라는데, 저번에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게 성공했나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니었다고, 뭔가 마지막에 뭔가 분리가 잘 안 됐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나로가 3번 러시아 기술,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만에 성공을 한다면 7번째인가요? 네, 자국 힘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올라가게 위성을 쏜 건데, 사실 이제 관련주들은 근데 이제 최근 들어 흐름 보면은 그게 재미는 없어요. 뭐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나와주다가 요 며칠 좀 반등을 하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대장주격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이 원체 좀 빠졌으니까 지난주에 영향을 좀 받았다가 오늘 좀 밀리는 듯 했지만서도 다시 조금 올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장이 초반에 좀 밀리다 보니까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한 모습이 또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테마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아마 잠정 시간은 예상은 4시긴 하지만 오후에 발표를 하겠죠. 언제 할 건지. 그러면 종목들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전체적으로 종목들, 대형주는 아니겠지만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뭐 세트레가가 가장 좀 핫하긴 하겠죠. 뭐 이런 종목들은 들어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의 상한가에서. 그 다음에 발사하는 시점 자체가 또 이제 8월로 또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또 이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안전하게 좀 파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이게 사람 심리를 또 자극하는 게 아주 먼 미래에 하는 게 아니라 또 바로 앞에 또 진행을 하거든요. 8월 달에 또 하고, 뭐 3차 바로 또 연달아서 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종목을 팔기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세트레가의 차트를 보더라도요, 최근에 이제 한 4만 원대 이탈 자리가 계속 바닥 인식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도 그랬고요, 2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은 또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면서 5만 원 부근까지 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성공하면은 그 상승하는 자리가 아마 1차적인 좀 반등 자리가 나오고 다시 또 하락을 한 이후에 조정 거치고 다시 또 발사할 때 맞춰서 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품 자체가 37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예, 많은 회사들이 좀 이제 으쌰으쌰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1조 6천억 정도까지, 5천억 가량인가 자금을 투입해가 지금까지 온 건데,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종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 좀 추천을 좀 드려본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LIG 넥스원을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매수를 꾸준하게 잡아주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실패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크게 이로 인해 흔들림은 제한적이라. 그리고 이게 실패한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완전한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실패를 예상하고 하는 거니까 뭐 항공우주 관련된 부품주들 매출은 계속적으로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패해야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우선 지금 자리 만약에 성공한다면 시간으로 일단 1차로 정리하시고, 실패하더라도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밀리면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정도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 같으면 오늘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제 성격은 전 절대 안 들어가죠. 전 아예 이런 이제 테마 성격이 강한 종목들을 안 해요, 아예.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전 대응을 못 하겠던데요. 저는 할 거면 미리 샀을 것 같아요. 미리 샀어요? 미리 몇 달 전에? 아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네. 너무...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리호가 그때 1차 실패를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산다면 그때 샀을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요? 1차 실패했을 때 2차는 하면 언젠가는 또 성공을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산다면 저는 그때 샀을 것 같아요. 우리 정지현 의원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성공을 해야 될 해야죠. 거고, 네. 이게 이제 단발성이냐 네.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주항공 쪽 하나로만 묶어서 볼 거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우주항공 쪽하고 방산하고 이게 같이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되지도 않은 5G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 6G 얘기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위성 쪽하고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하고 함께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가 전 시세가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큰 시세는 한 번 더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누리호는 오늘 무조건 성공해야겠죠. 성공해야 되는데 8월 달에 발사 또 있죠. 내년 초에 또 3차 발사가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있어요. 이 6차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네. 그거는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방산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쪽은 이제 기존의 지수 방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군비를 많이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군비 증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는 군대를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중국이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봐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항공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LIG 넥슨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군용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정찰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누리호만 갖다가 딱 붙일 게 아니라 방산 쪽하고 함께 엮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성장 섹터로 좀 보고 싶은 섹터 중에 하나고 올해 주도는 아마 방산 쪽에 더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형태의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충분히 뚫고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장기적으로 주식은 중장기가 좋은 거예요.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세요? 아니요. 묻지마 강제 이제, 장투죠. 네, 버텨야죠. 그죠. 그럴 바에는 네. 좋은 주식 사가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 김선윤 위원님이 네. 아까 시간의 매매에서 이거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뭐 시간의 매매에서 이제 상한가 간다고 해도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간의 네. 거래가 이제 10%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종가가 예를 들어 종가에서 10% 성공을 했어요. 네네. 10%가 간데 이 10%가 쉽게 오르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걸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잡고 그런 리듬 타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롱 포지션을 들고 갈 거냐 그거는 어디에서 매수를 했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 전략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고 뭐 그냥 테마성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다라면 챙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떠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네, 충분히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조정을 활용해서 더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취해도 되니까 저는 글쎄요 반등 더 나올 것 같아요. 시간에보다. 근데 사실 뭐 성공하면 재료 소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럼 있는데 어떡하죠? 더 사면 되죠. 아, 그래요? 투자인데. 글쎄요. 그럼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게 네. 맞다 싶으면 네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접근의 차이예요. 누리호를 그러니까 누리호 하나를 볼 거냐, 네. 아니면 방산하고 같이 엮어서 볼 거냐,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총 조립을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폴란드에서 예를 들어서 50대를 산다고 했어요. 그럼 50대를 사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 수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기체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가 만들 거고, 그다음에 LIG 넥슨 뭐 천궁을 수출하게 돼도 하나 에어로나 하나 시스템한테 수주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유 있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팔아줘야 되겠죠. 팔아줘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한 마디 큰 마디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세장 속 자사주 매입 공시 증가, 주주보호 펼치는 관련주 매수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 공시를 앞다퉈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이제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에 나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관련주들 담아볼만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지 두 분의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이거를 좀 OX로 해볼까요? 담아볼까 말까? 아니요, 그냥 그냥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자사주 매입하면 좋죠. 호재성 내용이긴 해요. 1년 새 60% 급증하기도 했고 자사주 매입하는 곳이 그리고 금액도 많이 늘었고 최근 들어서 대기업 쪽에서 LG 쪽에서 5천억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볼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 좋은데 신탁으로 하든 뭐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걸 하고 나서 가장 이제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자사주 매입해놓은 거를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파는 행동들을 하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입했으면은 뭐 합니까? 소각을 해야죠. 소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대기업 이외에는 거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해 들어 많이 했어요. 올해 들어 셀트리온이 2,500원 얘기하고 나서 거의 2,000원 가까이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을 현재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주가 상황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선은 이게 자사주 매입하는 시점 자체가 시장의 움직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당장에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큰 규모가 나올 때는요, 이거는 좀 바닥 따지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올려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종목들은 짧게 보시면 완전 짧게 보셔야 되고, 아니라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현 위원님. 네. 이런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보통 이게 보면 좋은 기업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는 다양한 방법,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자사주 매입이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역으로 보게 되면 많이 싸졌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좋은데, 보통 주가의 추이를 쭉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끝나야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이까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중소기업들도 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는데 대기업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라. 나중에 뭐요? 나중에 관련 주제를 좀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깔 거 겁나 많죠. 깔 거는 겁나 많은데, 네. 어찌됐든 대기업들도 자사주 지금 LG 막 하잖아요. 하죠. 삼성 막 하고 있고, 막 그런 자사주 소각까지 막 하고, 이왕이면 좀 전에 김 전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매입만 하면 뭐 하냐고요. 소각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다 금상첨화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사주 매입 좋습니다. 매입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유통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가를 안정시킨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주식을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인 거죠. 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전해드렸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 하나 있나요? 추천주요? 네. 저만 갖고 왔나요? 네. 괜히 갖고 왔네요. 네, 어떤 종목이죠? 안 가져오셨구나. 네, 오늘 정재현 위원님 안 가져오셨어요. 그렇구나. 네. 자, 오늘 종목은 삼성 SDI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즘에 괜찮은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하는 건 딴 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럽 갔다 오면서 BMW도 다녀왔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선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SDI가 테슬라 쪽으로도 원통형 배터리를 납입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또 모습이 좀 나와요. 또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삼성에서 얘기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는 기술과 이 초격차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그 부분이 삼성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외인들을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지만 외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SDI는 근데 최근에 기관들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인들이 우선 잡히긴 한데 끝까지 우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매수가는 57만 원 아래에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차는 63만 원, 2차는 66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2만 원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샵 0988로 우리 성공 정재훈 입력하고 보내주셔도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2세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